책으로 따로 아마 그걸 보시기는 쉽지 않은 시점이고요. 근데 자동차의 지금 그 IT 적용에 대해서 특히 제조 쪽에 그 제조 쪽에 지금 가솔린 기반의 자동차가 이제 그 배터리 기반으로 가고 거기서 더 나가서 배터리도 그 전기로 충전하는 배터리가 아니라 수소연료로 충전하는 배터리의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건데, 자동차의 IT 적용이라는 문제 중에서 지금 얘기하신 건 이제 융합 가장 최근이고 앞으로 가는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되어 온 뭐 설계, 제조, 시험, 조립 이런 그 공정 자체에 뭐 로봇이 들어가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활동들을 좀 더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전사 차원의 뭐 ERP도 있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고객 관리하는 CRM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제조 공장 경우에는 PDM, PLM 그래가지고 그 제품 정보, 공정 정보를 또 통합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자동차야 뭐 최고의 제조 영역이기 때문에 또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품이 4만 종, 굉장히 많은 부품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의 어떤 수직적인 계층 구조에서 생산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IT로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통합되지 않으면 뭐 어떤 외국과의 경쟁력이나 이런 데서 게임이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뭐 인원이 필요한 데에 불구하고 거의 한 10년째 잘 내왔죠. 인원이 그 계속 충원이 안 되고 전부 그런 기술 개발을 IT 소프트웨어 능력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 100명이 왔었는 일을 갖다가 한두 명 가지고 다 했을 정도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되죠. 사람이. 근데 엄밀하게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제 생각엔 삼성전자 뭐 이런 전자 쪽도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정보화 수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뭐라 그럴까 그 IT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게 작아서 낮은 게 아니라 오늘 잠깐 말씀드릴 그 IT 경영이라는 주제, IT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지 하는 거에 대한 올바른 또 그 정확한 이해를 가진 경영진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IT에 대해서 정말 투자 대비 효과가 나고 또 그 IT가 단순히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수단으로까지는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학기 제가 강의한 그런 내용들이 그 IT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영이라는 걸 좀 아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고 경영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IT를 제대로 알고 자기네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참여하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하는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내일뿐만 아니라 저가 강의한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기업의 CIO들조차 정보 부문의 최고 책임자들조차 제가 강의한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둘째고 그걸 아우르는 어떤 통찰력 이걸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IT 관련돼가지고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떨어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의하는데 모델 자체가 지금 어차피 그런 대기업까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IT 자체가 볼 때는 정보를 보호하는 수단 이 정도로밖에 인식을 안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IT가 제공할 수 있는 기회 또 IT를 잘못 썼을 때의 위협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가진 이 경영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만 공부하고 한국에서만 일한 사람이지만 다행히 이제 국방 쪽 연구소에 있을 때 미국 쪽의 그 국방부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국방부의 컨설팅 서비스를 하는 기업체 임원들이라든지
또 그런 업체들 중에는 예를 들면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 아시죠? 우리나라에 뭐 무기 다양한 것들 들여오는 세계 최고의 방위산 업체인데 그 로키드 마틴의 소프트웨어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에 뭐 예를 들면 한 달 가서 걔네들하고 이제 그 연수 교육 뭐 이런 거 형태로 받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제가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만났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의 그 경영진들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수준의 그런 IT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뭐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아까 뭐 특정 회사를 거론했지만 경영학 쪽이나 인문사회과학 쪽 한 사람이 IT에 대해서 무식해. 그게 부끄럽지가 않은 분위기인 거예요. 지금은 예를 들면 스마트폰 못 쓰는 60대, 70대 별로 없죠. 어지간한 공부를 한 사람들 수준이라고 그러면 스마트폰 다 써요. 그러나 한 10년 전에만 해도 스마트폰 이전에 PC에서 뭘 조작하고 이러는 거는 한 50대, 60대만 되면 난 잘 몰라도 당연한, 어떡하라고. 왜 어떡하라고. 딴 얘기지만 이혜령 전 장관 같은 분, 저보다도 IT를 훨씬 잘 쓰시거든. 나이가 70, 80이 돼 가시는 분도 옛날부터 모든 집필을 다 컴퓨터에서 하시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쪽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서 연령이나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안 된 얘기를 50대, 60대 된 옛날 공부한 분들은 이거는 나는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자, 시간 관계상 그 정도 하시고, 혹시 또 뭐 다른 코멘트? 예.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데 대한 관심이라 연구조사 하나 저희들 당해보면서 느낀 점은 삼성이나 이런 삼성이 사실 I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 가전 부분에 이제 한에서는 제일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제일 지저분한 일이거든요. 이건 쏙 빼서 밖으로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대기업의 이런 횡포라 그럴까. 네네. 나는 셈쳐서 받기만 하면 끝인 겁니다. 네. 너희들 그거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싼 데를 찾아가다니까 공급라인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자재 구입부터 시작해서 그거 쭉 만들어가지고 다시 검사해서 들어오는 데까지 이게 상당히 SCM,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예.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서부터 이제 태그 같은 걸 하나 달아서 쭉 보면은 전체 공정을 삼성에서 알아서 몇 그렇죠. 가지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재고 관리에도 유리하고 모든 게 유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생각도 안 해. 네. 우리한테 인건비만 딱 해주면 끝인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삼성 공장 전문에서 그 협력업체들 들여도 안 넣습니다. 이제는 비밀음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딱 세 가지고 받기만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걸 저 중소기업의 이런 IT화라든가 뭐 이제 사물 인터넷 뭐 이런 비즈니스 발달의 장애물이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네. 갑질만 하고 앉아서. 네, 그런 점이 있죠. 너희들 인터넷 하든 말든 우리한테는 제품만 딱 납품해. 이런 관점도 크게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소위 그 동반성장, 또 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경제민주화, 이제 이런 정책을 펴려고 한 배경이죠. 대기업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경쟁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대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중소기업들하고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같이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노력이 부족한 거는 틀림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심지어 동반성장 뭐 이런 거에서 초과 이익을 공유하자 이런 뭐 공산당 식의 발상 비슷한 그런 것도 나오고 막 이랬던 건데,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노키아 같은 회사가 스마트폰 이후에 지금 한 발 좀 물러설 정도로, 또 어떤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매각할 정도로 그 회사가 좀 약화됐지만, 노키아 같은 회사가 위대한 거는 우루라는 핀란드의 한 지역 전체에 뭐 산학, 연, 실제 그런 협력 체제를 만드는 데 부심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 전체의 GDP 향상에도 기여했고, 그 향상이 노키아만의 몫이 아니라 그 지역, 적어도 그 지역이나 국내에 있는 그런 산업들의 수익이나 경쟁력이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 어떤가요? 저는 국내 대기업들이 외국에 가서 M&A 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M&A 해야 됩니다. 아까 신상기 씨 얘기하신 거에 제가 토를 단 것이 이제 혼자 뭘 하는 비즈니스 아니거든요. 연결하고 협력해야 되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저 휴대폰을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어떤 부분은 내가 하고 어떤 부분은 국내도 좋고 국외도 좋고 함께 성장해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국에 일단 그런 생태계를 만들면서 부족한 부분에 글로벌 협력을 해가야 된다고. 근데 한국의 생태계를 안 만들고 못 만들면서 글로벌한 기업들과의 M&A만 한다 그러면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국내의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토양이 준비 안 된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 엔지니어는 바로 바보 됩니다. 바로. 예.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그 최고의 역량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국내 대기업에다가 뭐 임원이 아니라 뭐로 갖다 앉혀놨다고 해서 1년도 못 가서 그냥 바보 돼요. 예? 문화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정리해 보면 아까 제가 IT에 대한 이해나 통찰력이 부족한 경영진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IT가 주는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문화예요. 문화. 토양이고 그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지식이 소프트웨어가 아니거든요. 뭔가 그 사람들이 뭔가를 불편해하면 그 불편한 거를 해결해 주려는 그런 사람 존중의 마인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누군가한테 제공이 됐을 때 이걸 쓰는 사람이 이걸 좋아하겠다. 또 이 만들어진 게 우리 회사에 그 이익을 가져다 주겠다. 뭐 이런 등등의 마인드들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자들 경우에도 그냥 나는 프로그램만 짜면 돼. 딴 건 몰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예. 그래서 뭐 너무 비약하면 그 온갖 문제점을 다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저 얘기 한 김에 김일실이 지금 자기 하신 거에 대해서 또 간단히 좀 소개를 하시죠. 그러면 아까 뭐 얘기는 하셨는데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그냥 이제 말씀드린 이제처럼 이렇게 쭉 처음에 그 사실 북한에서 제품 초기 제품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다시 검사를 해서 수량 체크해가지고 그리고 불량품 퇴송하고 다시 또 만들어오고 그래서 합격된 거를 이제 한국에 납품하면 한국에서 또 다시 최종 요즘 그 우리 만드는 하네스 제품 보면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게 다른 센서고 뭐고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전선에 하네스에 먼저 연결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네스 선만 지금은 됐는데 지금은 거기에 센서까지 다 붙이고 그리고 이게 그 사출물까지 그러니까 하네스만 갖다 뚜둑 하면은 냉장고가 완성이 되겠지. 그렇게 하네스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관리를 하지 않고 하면은 우리에서 검수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와 보면은 벌써 숫자가 1000개에서 뭐 한 10개에서 20개씩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이제 검수해서 우리한테서 또 불량품 퇴송하고 보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보면 또 10개, 20개 부족하다. 우리 뭐 1000개 다 보냈다 했는데 여기서는 110개 부족하고 뭐 그리고 이제 검사 같은 것도 그쪽에서는 제일 처음에 반제품 생산할 때 통전 검사 다 했습니다. 검사 보고 딱 나왔는데 우리한테 와서 보면 통전 안 된 거 있고 그래서 우리 또 다시 검사해서 한국에 보내면 한국에 놔보면 또 우리한테서도 잘못된 거 있고 이 전체 과정을 뭡니까 지금 이만큼 이제 센서 기술은 뭐 다 발전했는데 처음부터 딱 해서 통전 검사 결과가 딱딱딱 기록이 돼서 나오게 이렇게 쭉 나오면은 상당히 관리도 쉽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삼성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최종 PO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맞추려고 지금 그쪽에 우리 납품주기가 한 5주 정도 되는데 5주 전에 삼성에서 무슨 물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먼저 자료 선적해서 이렇게 해서 쭉 가져오는데 그러면
그 전 과정을 이렇게 이제처럼 SCM으로 해서 그다음에 쭉 관리를 하게 되는 그렇게 하면은 삼성도 낭비를 줄이고 우리 하청 업체들도 그렇죠. 쉽게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예, 그거를 삼성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SCM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셨잖아요. 그 원래 시작은 제조업체가 있으면 제조업체에다가 원자재 부품을 납품해주는 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든 게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인데 공급 쪽에만. 그런데 이게 그 인터넷이 확산되면서는 전체 그 소위 기업 가치 사슬, 그러니까 원자재 부품을 납품해주는 데서부터 제조해가지고 그 유통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리고 소비하고 나서도 아까 그 반도체 그거랑 비슷한데 어떤 장비를 팔아 먹었는데 장비를 쓰면서 문제가 생기면 AS 해주잖아요. 근데 그 AS 해주는 걸 리모트에서 하는 아까 그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 전 가치 사슬을 다 통합 관리하는 게 SCM의 그 사상이 됐고 소프트웨어도 거기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SCM을 잘하는 회사가 말하자면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우리 국내 기업 빼고. 왜 글로벌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전체적인 가치 사슬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거를 아닌 게 아니라 가치 사슬 전체에서 재고를 줄이고 전체에서 어떤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들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강의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나 시스코, 요즘에 IoT 때문에 또 삼성전자하고 제휴하고 뭐 이렇게 뜨고 있는데 세계적인 통신장비 회사거든요. 근데 그 시스코 같은 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 자기네들 업무의 많은 건 한 95%를 다 인터넷으로 돌렸어요. 그런 그 많은 업무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은 통신장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재 납품하잖아요. 그럼 납품하는 회사들이 종이로 이 시스코라는 회사에 뭐 계약서 보내고 납품서 보내고 이런 걸 다 온라인으로 처리를 해준 거야. 그 다음에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면 그 어떤 사이트에 엔지니어들이 설치도 해주고 또 설치해주면서 뭔가 문제 생기면 그런 거 본사에 리포팅하고 뭐 이런 또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 또 온라인으로 된 거야.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이나 또 그 판매업자들이나 시스코 제품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다 그걸 이러닝으로 한 80% 이상을 커버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거예요. 이 비즈니스 선도 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예요, 시스코는. 근데 지금 이제 또 IoT로 뛴다고, IoT로.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뭐 전문가로서 이렇게 얼마 안 남은 이런 시점에 요즘에 뭘 보면 굉장히 안타까움이 커지는 거예요. 특히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예를 들면은 IoT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막 앞서가는데, 우리가 지금 갑자기 우리도 IoT 뭐 이걸 하겠다고 협회도 만들고 프로젝트도 막 몇백억씩 투자하고 이래. 되느냐? 단호하게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100이라는 노력을 들여가지고 5나 10은 될 거예요. 그러나 100이라는 노력을 들인 거에 비해서 그 5나 10이라는 성과는 다른 글로벌 기업이나 외국이 하는 성과에 비해서 너무 작은 거예요. 뒷북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얘들은 또 딴 거 간다고. 그게 왜 이렇게 되냐? 우리는 IoT라는 거를 1, 2년 안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문화를 만드는 데는 수십 년 걸리고요. 예?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IoT에 관련된 그 기반 기술, 요소 기술, 이런 거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는 적어도 또 5년, 10년이 걸린다고. 그래서 다른 기업이나 국가들이 어떤 목표나 이런 거를 들고 뛰는데 우리가 그걸 기초도 없이 쫓아가면서 뛰겠다고 그러는 거는 넌센스인 거죠. 그래서 SCM 같은 게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돈은 100억 원을 넣었어 똑같이 뭐. 근데 우리는 얻는 성과라는 거는 다 조각조각 나가지고 여기만 되고 여기는 또 안 되고 이 짓 하니까 성과는 작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 그 드린 만큼 성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전체 협력업체들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RFID 태그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원자재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협력업체들한테 어떤 거는 지원도 해주고 거기서 단계마다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다음에 완성품이 돼가지고 또 나가면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거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 그건 뭐 개수가 빠지고 그러는 건 그건 뭐 문제가 아니지. 그거 걸러내는 재고도 이제 3일 전에만 딱 납품 가능하니까 오늘 재고들이 어떤 건 쭉 가서 배 타고 가다가 이게 상태에서 변경 턱 시켜버리면 뭐 그렇기도 하고 뭐 재고가 뭐 엄청 쌓이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작업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SCM 같은 걸 실현한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 해줘야 되죠. 예, 안 해주면 우리가 돈 몇 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수량 몇 개 체크하려고 그걸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그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드리면 지금 뭐 냉장고를 만드는데 관련되는 업체들이 예를 들면 30개가 있다. 뭐 최종 조립하는 데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러면은 이 30개 전체를 물 흐르듯이 정보화를 해놓는 것과 뭐 중요한 몇 군데, 뭐 본사, 그 다음에 뭐 그 1차 벤더 뭐 몇 군데 이렇게 해놓는 것과 성과의 차이는 엄청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중간에는 누군가가 또 사람이 이거를 연결해주고 개입해야 돼. 이러면은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한목에 설계하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공통된 부분에 대한 투자는 한꺼번에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각 유닛이나 각 계열사별로 따로 해줘야 되는 이런 것만 투자를 하면 좋은데 우리는 똘똘한 CIO가 있는 고회사는 자기네 것만 해. 왜냐면 그 이상 못하니까 돈도 안 되고 또 여기는 자기네 것만 해. 그러면 제가 고돌이 그거에 사사구통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사사구통. 우리 하는 짓거리들이 사사구통이다. 아시죠? 뭔 얘기인지. 광으로 날려면 광으로 밀고 피로 날려면 피로 밀어야 되는데 이건 뭐 다 찔끔찔끔 하니까는 점수도 안 나면서 애만 쓰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죠. 오케이. 저기 우리 이마영 선생 라이프로그 아주 재밌는 거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봤던 거는 그러니까 라이프 로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생활이나 일상을 디지털 공간에 저장하는 일로 스마트 시대에서 라이프 로그란 텍스트뿐만 아니라 위치 정보, 소비 패턴, 사진, 동영상 등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SNS 사진 업로드하는 것도 라이프 로그인데 이것이 저희 스마트워치 아이폰에서 만드는 거나 아니면 구글 글래스 이런 것도 다 라이프 로그를 이제 디바이스로 실현한 기기들이 되는데 요즘 저도 이메일 보면 그 소셜 커머스, 쿠팡, 웹프 이런 데서 제가 검색했던 카테고리의 상품들만 추천으로 정보가 계속 올라오니까 또 그 카테고리만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이제 그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그 방대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관심 있는 요소들만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갖고 라이프 로그를 막 검색하고 논문도 뒤져보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점도 굉장히 많지만 이 부분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이제 분석해가지고 결국엔 어떠한 그 소셜 커머스가 됐던 어떤 기업이 됐던 저희들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그걸 수집해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정보를 독점으로 통제하는 어떤 그런 권력이 있다고 네, 하면 네.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점에서 보다가 이 부분을 좀 보게 됐는데 여기 자료에도 실어놨지만 제가 최근에 정보보호 교육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보보호의 관점에 대해서 이 라이프로그가 어떻게 잘못 쓰여졌는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강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듣게 됐는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해외의 어떤 마트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맞춰가지고 이제 해당 팜플렛들을 발송을 하는데 어떤 가정에 추천된 상품이 육아와 관련된 상품들이 이제 추천이 돼서 팜플렛이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팜플렛을 받아본 가정에서는 우리 집에 그 중년의 부부와 10대 청소년 이렇게 셋밖에 가족이 없는데 왜 육아 관련된 팜플렛을 보내느냐 그랬더니 그 마트에서는 분명히 당신네 가정에서 이거와 관련된 상품을 구매했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거를 이제 역추적을 해서 보니 그 부부가 구매했던 게 아니고 그 10대 미성년자가 딸이 육아 관련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부가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관찰되고 있고 그 데이터가 분석되고 있고 라고 해서 저희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좋지만 그 반대편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석이 정말 어디까지 되어 있나 논문을 찾아봤던 건데 사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논문들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법제화돼서 사실 구글 글래스도 그렇고 이 스마트워치도 그렇고 저희 얼마 전에 아이클라우드도 전면 유출됐던 사고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아주 재밌는 테마고 또 중요한 테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 라이프로그가 뭐 이번 학기 강의의 어떤 특정 주제는 아니지만 그 이번 학기 강의에서 결국은 IT가 그 기업 활동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 생활, 소비자들, 일반인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데 바로 그 대목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그 스마트폰 쓰면서 그 GPS 기능 또 위치 정보 사용 다 동의 안 합니다. 예? 예. 제가 무슨 그걸 동의 안 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게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써야 되는 상황만 뭐 예를 들면 켜든지 뭐 이렇게 해요. 예. 그게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안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든지 뭐 그 도처에 널려 있는 CCTV나 뭐 이런 걸 통해서든지 다 감시당하고 있는 사회예요 이미. 그 왜 1894년 오웰 빅브라더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한 가지 방향에서는 이제 투명한 사회, 다 그 열린 사회 그렇게 돼가는 거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걸 거스른다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위치 날 안 봐.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내버려둬도 조용히 하는 문제 제기잖아요. 내버려두면 안 되죠. 예? 그거를 적절한 선에서 통제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구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제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적어도 대한민국 안에서는 안 된다고 제재를 하든지 중국 경우에는 한동안 SNS 같은 거 통제하고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그런 면에서 보면 개인 정보 보호, 개인의 그런 히스토리에 대한 보호 이런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그런 걸 연구를 해요, 사실은. 뭐 나이파라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같은 데서 그런 그 IT의 확산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 같은 것이 있으면 풀어주고 또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열려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꾸로 규제를 걸고 이런 작업을 하긴 해요. 정부가 요청한 게 네? 정부가 요청한 게 네. 정부가 지금 그런 자료를 요청한 경우는 근데 이제 바로 그런 대목이 정부나 공무원들이 굉장히 똘똘하고 또 어떤 애국심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될 대목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가져가지고 정부가 오히려 나쁜 짓에 쓴다든지, 예? 개인 사찰, 뭐 예를 들어 이런 데 쓴다든지 어떤 기업 죽이기, 그건 더 문제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공권력이라는 건 정부 쪽밖에 없거든, 그런 부분에. 앞전에 교수님 교재 그 과제 연구하면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유피니스 촉진법 자체가 지금 정부의 저희 국회 계류가 되어 있고 통과가 그 자체가 지금 그 국정원이나 정부에 들어간 유피니스 모델, 그 유피니스 그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그 국정원에 제공해야 된다는 그 법규 때문에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나 정책을 수립하는 그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가 스마트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그거와 관련돼서 그 언급하고 싶은 거는 지금 소위 융합기술이라는 게 발전되면서 IT 또 바이오, 나노, 인지과학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따로따로가 아니라 비벼져 가지고 차세대 로봇, 뭐 차세대 병사 또 바이오닉맨, 뭐 우리 소머즈나 이런 거에서 봤던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일들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녹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아까 이거 마이크 좀 하다가 그만뒀고요. 촬영은 안 된 거죠?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거 녹화 어떻게 됐으려나 모르겠네. 있었어요? 그럼 아무튼 녹화를 의식 안 하고 그냥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네 분이 준비하신 거 중심으로 뭐 이번 학기 수업과 연관된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대학원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IT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실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했을 텐데 제가 그 계속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자가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주는 의미, 그 중에서 특히 IT가 주는 그 의미, 이게 기회도 되고 위협도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그 14주 제가 준비했던 강의 내용이 IT 경영, 그래서 IT를 기업이 어떻게 기회는 살리고 위협은 줄이는 그런 쪽에서 관리를 할 건가 하는 그 몇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박선영 씨 대상으로 1대1로 실시간 세미나 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고 시간 관계상 오늘 수업은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네.